죽을 줄 알면서 들어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왔고 다리가 잘렸고 혀가 잘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주실 한 가닥이 조선 궁궐에서 누가 오래 사는가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조선의 왕 27명, 평균 수명 46세입니다. 같은 궁궐에서 왕의 밥상을 나르고 왕의 옷을 갈아입히고 왕의 침전문을 열고 닫던 내시들, 평균 수명 70세예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았고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24년이나 수명 차이가 납니다. 이 숫자를 만든 건 뭐냐? 명주실 한 가닥입니다. 그 24년 차이가 만들어낸 첫 번째 비극부터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종실록 7년 1425년입니다. 궁녀 내은이가 임금의 푸른 옥관자를 훔쳤어요. 옥관자는 망건에 다는 작은 옥골인데 왕의 물건이에요. 내은이는 그걸 내시 손생한테 건넸습니다. 옥관자 하나를 건넸을 뿐이에요. 실록은 서로 언약했다고 적었습니다. 부부의 약속을 한 거예요. 거세된 남자와 임금의 여자가 왕의 물건으로 혼약을 맺은 겁니다. 옥골이 하나가 청첩장이었던 거죠. 세종의 판결은 한마디였어요. 법대로 하라. 둘 다 차명당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왕이 옥골이 하나에 두 사람의 목을 벤 거예요. 옥골이 하나의 값이 목숨 둘이었습니다. 근데 이 내시가 대체 어떤 존재냐? 여기서부터 알아야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가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내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중국 환관을 떠올려요. 자금성에서 음경과 고환을 전부 잘라낸 낭자들. 그런데 조선의 내시는 중국 환관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조선 내시는 고환만 제거했어요. 음경은 남겨뒀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를 바꿔놓거든요. 성관계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몸이 남아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정자를 만들 수 없으니 아이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거세 방법은 이랬어요. 어린아이의 고환에 명주실을 칭칭 감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면 고환이 괴사해서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칼도 필요 없었어요. 실 한 가닥이면 충분했습니다. 중국은 음경까지 한꺼번에 잘라냈거든요. 시술 사망률이 상당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선 쪽이 훨씬 덜 잔인해 보이죠?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환이 사라지면 몸이 바뀝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분비되지 않으니까요. 수염이 나지 않거나 빠져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육량이 줄고 피하 지방이 늘어나요. 밖에서 보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뇌, 손을 잡고 싶은 뇌. 그건 고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본 옥관자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몸은 거세당하는데 마음은 거세당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거세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4시가 되면 종 2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종 2품이면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이에요. 가난한 집아들이 과거 시험 없이 차관급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거세였던 겁니다. 고환 2개를 신분 상승 티켓으로 맞바꾼 거예요. 6개의 신함집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북쪽 변경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 가난에 못 이겨 부모가 아들을 거세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궁이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궁형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자발적 거세예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궁 밖에서 내시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부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내시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화자동인데 화자는 내시의 별칭이거든요. 지금의 서울 효자동이에요. 청와대 바로 옆입니다. 전해지는 내시 부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관계가 가능한 내시도 있었는데 사정을 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아내의 목덜미와 어깨를 깨물었다고 해요. 몸은 가능한데 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입에 천을 물고 관계를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거세의 대가는 남성성이었고 보상은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한 가지 잔인한 장치가 숨어 있었어요. 내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양자를 드려야 했습니다. 경국대전에 규정이 있어요. 내시의 양자는 3세 이전의 고자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한다. 이미 거세된 아이만 양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가난한 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그 아이의 고환에 명주실을 감습니다. 아이가 울어요. 며칠 뒤 고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아이를 내시 집안의 양자로 보내요. 환자가 환자를 키워서 환자로 만드는 구조예요. 대를 이어 내시인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아들의 고환에 명주실을 감은 거예요. 형벌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시라는 존재의 이야기예요. 근데 궁궐 안에는 또 하나의 금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목숨이 걸립니다. 궁궐 안의 여성은 전부 임금의 여자예요. 궁녀가 임금 이외의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속대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대시 참형.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바로 목을 벤다는 뜻이에요. 재판도 없습니다. 임신 중이어도 출산 후 10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했어요. 아기한테 젖 한 번 못 물리고 죽은 겁니다. 앞에서 본 옥관자 사건이 바로 이 금지선을 넘은 첫 번째 기록입니다. 옥고리 하나에 목숨 둘이 날아갔어요. 근데 30년이 흘러도 이 금지선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준이 더 낮아집니다. 1453년, 단종 1년이에요. 이번에는 편지 한 장의 이야기입니다. 궁녀 준비는 아직 어린 소녀였어요. 어린 별감 부귀한테 연정을 품었습니다. 준비가 부귀한테 말을 걸어요. 붓을 좀 구해주시면 안 되나요? 부귀가 주저주저 하면서 답합니다.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뛴 준비는 동료 자금, 가지와 함께 그를 아는 시녀 월계한테 달려갔어요. 연애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편지 내용이 이래요. 대궐은 넓고 적막한데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교에서 쪽지 돌린 거예요. 궁녀 셋과 별감 셋의 풋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동료 묘단이 감찰상궁한테 고했거든요. 의금부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6명 전원한테 부대시 차명이 주청됐어요. 정을 통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았을 뿐이에요. 12살 어린 왕 단종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각 1등씩 감해주어라. 별감 셋은 함길도 부령의 관노로, 궁녀 셋은 평안도 강계의 관비로 영원히 보내졌어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15도 안 된 소녀가 편지 한 장 때문에 평생 변방 관비가 된 거예요. 서로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 한 줄의 대가가 그겁니다.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변방 관비는 평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한 겁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옥고리에 목이 날아갔어요. 두 번째 사건에서는 편지 한 장에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 가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전달만 한 사람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궁녀가 아니에요. 왕의 후궁이 금지선을 넘습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덕중은 세조의 여자였는데 왕의 사랑을 잃자 내시 송중한테 마음을 줬어요. 세조는 덕중의 지위를 내인으로 격하시키는 선에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덕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종친 귀성군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조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전달한 내시 둘을 대궐 밖으로 끌어내 때려 죽였어요. 덕중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보다 배달한 사람이 먼저 죽은 거예요. 옥고리를 건네면 죽고 편지를 쓰면 쫓겨나고 편지를 전달하기만 해도 죽습니다. 사건이 반복될수록 죄의 기준은 낮아지고 대가는 무거워졌어요. 합리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공포로 틀어막은 거예요. 조선은 500년 동안 이 금지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500년 동안 그 선을 넘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시는 정말 전부 거세된 상태였을까? 연산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504년 연산군 일기예요. 궁녀와 내시의 간통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산군은 유사일에 처음으로 내시 전원 신체 검사를 명령해요. 조선판 전수조사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관 김세필 거세를 하지 않은 가짜 내시로 적발됐어요. 고환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멀쩡한 남자가 내시 행세를 하며 궁을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면접 사기의 끝판왕이죠. 이게 왜 치명적이냐? 거세라는 제도의 전제가 이 사람은 성욕이 없다인데 그 전제 자체가 뚫려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열쇠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연산군은 김세필의 수양아비 최결을 전체 내시가 지켜보는 앞에서 참수합니다. 고자가 아닌 자를 데려다 양자로 삼아 나라를 속이고 내시가 되게 한 죄. 같은 달에 내관 최수연은 궁방 여자와 간통이 발각돼
효수, 내관 서득관은 지방 파견지에서 잡모와 통정한 게 들통나 효수됐어요. 연산군은 이 형벌들을 집행할 때마다 같은 명을 내렸습니다. 환관들을 차례로 세워보게 하라. 전원 공개 참관이 이뤄 한 달 사이에 3명의 목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속에서도 실록에는 이후로도 내시와 궁녀 사이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기록돼 있어요. 공포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세가 불완전한 내시, 아예 거세를 하지 않은 가짜 내시까지 궁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현미경도 없고 호르몬 검사도 없는 시대에 이걸 걸러낼 방법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 같은 시스템이 같은 구멍을 아는 채 돌아간 겁니다. 구멍을 메울 기술이 없으니까 사람 목을 쳐서 메운 거예요. 그게 조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세가 빼앗은 것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세가 빼앗기만 한 게 아니라 남긴 게 있었어요. 500년 동안 누구도 몰랐던 것, 그 목록이 2012년에야 비로소 열립니다. 인하대 민경진 교수와 고려대 이철구 교수가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팀이 한 일이 뭐냐? 조선시대 환관 족보인 양세계보를 찾아냈습니다. 1805년에 이윤묵이라는 내시가 편찬한 족보예요. 내시끼리 족보를 만든 겁니다. 내시 777명의 가계도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신원이 확인되는 내시 81명의 수명을 분석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81명, 평균 수명 70세. 같은 시대 양반 남성 2,589명의 평균 수명이 51세에서 56세였거든요. 내시가 최소 14년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왕의 평균 수명 46세와 비교하면 24년 차이예요.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81명 중 100세 이상이 3명입니다. 조선시대에 100세예요. 항생제도 없고 마취도 없고 수술도 없는 시대에 현대 기준으로 봐도 놀라운 비율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 테스토스테론이 흘러 남성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공격성을 높이고 성욕을 유지하는 대신에 면역 체계를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성 호르몬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대신 수명을 깎는 호르몬이에요. 남자답게 살수록 빨리 죽는 구조인 겁니다. 물론 수명은 호르몬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양, 질병, 생활 환경이 다 얽혀 있어요. 다만 같은 궁궐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살았는데 고환이 없는 쪽이 24년을 더 살았다는 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왕의 삶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어떻게 죽었느냐? 문종은 등에 난 종기가 폐혈증으로 번져서 재위 2년 만에 39회 죽었어요. 성종도 종기, 효종도 종기, 정조도 종기. 왕 27명 중 3분의 1 가까이가 세균성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거기에 성병도 있었어요. 일부 왕들의 실록 기록을 현대 의학자들이 분석했더니 성종과 중종 등에서 매독으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옵니다. 후궁을 여럿 거느리고 밤마다 처소를 옮겼어요. 피임 기구도 없고 세정제도 없는 시대예요. 남성 호르몬이 면역을 깎아놓은 몸으로 감염 경로는 활짝 열어둔 채 살았습니다. 방패는 내려놓고 전장에 뛰어든 셈이죠. 내시의 삶을 보세요. 고환이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요. 면역을 깎는 스위치가 꺼져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도 사실상 닫혀 있었어요. 왕은 남성성을 극대화한 삶을 살다 46세에 죽었습니다. 내시는 남성성을 빼앗긴 채 70세까지 살았어요. 조선 궁궐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는 남자이기를 포기당한 남자였습니다. 아이러니의 끝판왕이에요. 24년. 그게 거세가 남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남성성을 빼앗긴 그 남자들 중에 조선의 어떤 왕보다 더 당당했던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내시 김처선. 이 사람의 이력부터 좀 봐야 합니다. 세종 때의 입골에서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7왕을 섬겼어요. 50년 넘게 궁궐에서 버텨온 사람입니다. 근데 버틴 방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력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문종 때 죄를 지어 쫓겨나서 경상도 영해까지 유배를 갔습니다. 단종이 즉위하면서 사면돼서 복직했어요. 단종 말년에 금성대군 복위 사건에 연루돼서 또 쫓겨났다가 세조의 특명으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뒤에도 근무 태만으로 곤장을 맞았어요.
한 번은 시녀를 데리고 한양에 가다가 동료 내시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종로 한복판에 뻗어 있다 국문을 당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장인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뻗어 있다 징계받은 거예요. 쫓겨나도 돌아오고 마저도 다시 일어서고 왕이 바뀌어도 살아남았어요. 잡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종 때 전환점이 와요. 의술에 능했던 김처선이 인수대비의 병을 치료한 겁니다. 이 공로로 판내시부사 겸 상선에 올랐어요. 거기에 자헌대부라는 정의품 품계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직책은 차관인데 예우는 장관급으로 받은 거예요. 경국대전에서 내시의 최고직이 종 2품 상선이거든요. 그 위의 품계를 특별히 받은 거예요. 사관이 관직이 지나쳤다고 적을 정도였습니다. 파격 중에 파격이었죠. 60년 동안 궁에서 쫓겨나고 유배가고 곤장 맞고 종로에서 뻗어 있다 국문당하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최고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내시의 몸으로 드라마도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런데 1505년 연산군 11년의 마지막이 옵니다. 연려실 기술에 전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연산군이 궁중에서 처용놀이를 하며 음란함이 도를 넘기고 있었어요. 김처선은 그날 아침 집안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 줄 알면서 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늙은 놈이 내분 임금을 섬겼고 경서와 사서를 대강통하지만 고금의 전하처럼 행동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야사에는 내분으로 전하는데 실록 기준으로는 7왕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궁에서 버텨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산군이 활을 당겨 쏩니다. 갈빗대에 맞았어. 김처선이 말합니다. 조정의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전하께서 오래도록 보위에 계시지 못할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화살이 한 대 더 날아왔어요.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잘렸어요. 연산군이 일어나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김처선이 올려다봤어요. 전하께서는 다리가 부러져도 다닐 수 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지지 않은 겁니다. 연산군은 혀를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끄집어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활을 쏘고 다리를 자르고 혀를 자르고 배를 가르는 장면은 야사인 연려실 기술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식 기록인 연산군 일기에는 김처선이 술에 몹시 취해 임금을 꾸짖었다는 정도만 나와요. 구체적인 장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김처선을 죽인 뒤 벌인 보복은 실록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가산을 몰수하고 집을 헐어 무릉덩이로 만들고 본관인 전의를 아예 혁파했습니다. 김처선의 이름에 처자가 들어간다고 24절기의 처서를 조서로 바꾸고 처용무까지 풍두무로 바꿨어요. 과거 시험에서 처자를 쓴 사람의 합격까지 취소했습니다. 글자 하나를 나라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로 보복했다는 건 김처선의 말이 그만큼 깊이 꽂혔다는 뜻이에요. 칼로 배를 갈라 죽였는데도 화가 안 풀려서 글자까지 지운 겁니다. 연산군이 쫓겨난 뒤 바로 김처선 복권상소가 올라왔어요. 중종은 거부했습니다. 술 먹고 주정 부리다 죽은 건데 무슨 공신이냐는 거였죠. 하지만 240년 뒤 영조는 김처선의 고향에 정문을 세웠습니다. 거세당한 내시의 직원이 240년을 넘어서 공식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명주실 한 가닥이 빼앗은 건 수염, 목소리, 자식, 남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남긴 건 24년이에요.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몰랐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 한마디가 남았습니다. 늙은 내시가 어찌 감히 죽음을 아끼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500년을 넘어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